잘 되셨죠? 오늘이 21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원래 강의가 중국에 관련된 강의인데, 어, 사상사 첫 번째 테마, 두 번째 테마가 중국이 공산화되는 과정, 세 번째 테마가 중국 고위 관료층의 권력투쟁 관계죠. 그래서 지금 세 번째 테마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 시진핑에 의해서 반부패 전쟁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강의를 하겠습니다. 시진핑의 일기가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요. 2012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전에 총서기는 후진타오였죠. 후진타오였는데 후진타오는 장쩌민 때문에 제대로 권력 행사를 잘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진핑은 부시라이 스캔들에 의해서 장쩌민계의 상하이방이 거의 쇠퇴해지고, 그 다음에 링지와 스캔들에 의해서 후진타오계가 굉장히 쇠퇴해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시진핑 일기의 중앙상무위원이 7명인데요. 그 7명 중에 후진타오계는 리커창 1인 한 사람밖에 없고, 상하이방은 당대장 장가오리 해서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상무위원 7명 중에 4명이 시진핑 계열이에요. 시진핑 계열이니까 우선 과반수가 넘으니까 중앙상무위원을 시진핑이 장악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또 한 가지는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어, 총서기가 제대로 된 권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를 겸직해야 돼요. 하나가 뭔가 하면은 중앙군사위 주석직입니다. 이 중앙군사위 주석직인데 원래 장쩌민 시대에는 중앙군사위 주석직을 덩샤오핑이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후진타오 때는 2년간은 장쩌민이 주석직을 했고 나머지 8년간은 시차이허우라고 하는 장쩌민의 직속 부하가 주석직은 아니지만은 부주석직인데 이 부주석직이고 주석은 이제 물론 후진타오가 되었죠. 8년 동안. 그런데 부주석이 시차이허우 부주석이 후진타오한테 보고 안 하고 장쩌민한테 보고하는 바람에 후진타오는 사실은 그 사업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진핑 시대가 들어오면서 군사위 주석직은 바로 물려받아요. 바로 물려받고 군사위 부주석도 시진핑의 직속 부하로 그 부주석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군사 주석도 완전히 장악을 했고요. 또 하나 문제됐던 게 뭔가 하면 정법위 서기입니다. 이 정법위 서기도 이기는 이제 경찰, 무장경찰, 정보기관, 재판소, 검찰 등등등등 모든 권력기관을 장악하는 게 정법위 서기거든요. 그런데 이 정법위 서기가 후진타오 시대 때 굉장히 문제가 됐던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장쩌민이 후진타오 그 총서기 밑에 이 정법위 서기를 자기 부하로 앉혀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후진타오 말 안 들어요. 장쩌민 말만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후진타오는 사실은 부수합이 서기에 불과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시진핑이 딱 들어서가지고는 이 정법위 서기를 없애버립니다. 없애버리고 이 정법위에 관련되는 일을 시진핑 직속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시진핑이 모든 권력을 독점하게 됐던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후진타오 말기, 그러니까 이제 시진핑이 곧 서기에 등장할 즈음에 이 4명 신사인방에 의해서 시진핑을 좀 몰아내자 하는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때 첫 번째 사람이 보시라이였는데 이 보시라이는 보시라이 스캔들에 의해서 물러나고, 그 다음에 링지와 이 보시라이 스캔들에 또 깊이 관여되어 있던 저윤캉, 이 정법위 서기였죠. 저윤캉 정법위 서기도 물러나고,
물러났죠. 그 다음에 이제 링지와 중앙판공청 주임, 이 우리로 말하면 비서실장이죠. 후진타오의 비서실장인데도 불구하고 시진핑을 몰아낼라 그래요. 그때 이 링지와가 자기의 직속 상관 후진타오를 배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것도 이제 스캔들이 발생돼서 조사하면서 링지와도 실각, 그다음에 조윤캉도 실각. 아직 재판까지는 안 받아요. 그다음에 나머지 한 사람 남은 게 있습니다. 시차효가 남아 있어요. 시차효는 이제 군사위 부주석인데 모든 군권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을 경호하는 경호실까지도 조윤캉의 영향력이 미치는 것이요.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시진핑이 총수에 딱 등극을 하고 난 뒤에 신변 보호를 대폭 강화해요. 예를 들면은 시진핑이 여기에 만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진핑이죠. 만찬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여기 빨갛게 동그랗게 친 거 있죠. 동그랗게 친 요 사람들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하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감시하고 있어요. 감시하고 있다가 만약에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요 스펙의 요 범위 안에서 만약에 어떤 이상한 행동을 보이면은 바로 타격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했느냐? 왜 이렇게 했는가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직도 경호실은 시진핑을 몰아내려고 하는 시차의 허우 수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 이제 그 과정에 시진핑이 총서기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암살 사건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저윤캉에 의해서 3번의 암살 사건이 있었고요. 또 그다음에 시진핑 총석이 취임 후에도 6차례 암살 위기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운 좋게 시진핑이 다 벗어났거든요. 그러면서 경호를 대폭 강화하는 동시에 경호를 육군에 맡기지 않고 공군에 맡깁니다. 그런가 하면요, 이 육군은 시차의 허위에 영향력 하에 있어요. 그런데 공군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군한테 경호를 맡기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완전히 시차의 허위 영향에서 벗어났죠. 이때부터는 뭐 하는가 하면요, 반부패 전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문제는 중국의 부정부패가 어마어마해요. 얼마나 어마어마한가 하면, 먼저 이제 부정부패를 후진타오 때는 누가 했는가 하면요, 정법이 서기가 있었습니다. 정법이 서기, 저윤캉 같은 정법이 서기가 있었는데 시진핑이 들어서면서 정법이 서기를 없애버렸잖아요. 없애고 중앙기율 검사위 서기가 이 부패를 담당하게 돼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요, 왕치산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치산에 대해서는 지난번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죠. 시진핑보다는 5살이 많지만은 시진핑하고 형아우할 정도로 굉장히 친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시진핑의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고, 사실 권력 서위는 7명 중에 6위에 불과하지만은 이 중앙기율 검사위 서기직이라 하는 것은 시진핑 다음에 권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진핑의 오른팔 왕치산이 드디어 반부패 전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시진핑이 항상 등장하면, 이제 왕치산이 등장하게 되면은 옆에 판빙빙이 딱 등장을 해요. 이 판빙빙은 중국이 아주 유명한 최고의 배우였죠, 그죠? 최고의 배우였는데 왕치산하고 연인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등장시키는 이유는 왕치산이 반부패 운동을 완전히 전개했지만은 왕치산 자체도 결코 깨끗한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왕치산의 반부패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정적 제어를 위한 그런 운동이 아니겠는가 하는 의미로 이렇게 한빙빙이 동시에 등장하는 거죠. 일단 부패 원인인데요. 부패할 때 이 부자가 무슨 부자인가 하면은 어떤 이제 한문으로
정부할 때 부자 밑에 고기 육자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기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는 좀 비쌌잖아요. 비싸가지고 정부 고관한테 뭐 이게 청탁할 때는 그냥 빈손으로 가면 안 되니까 그걸 사들고 가야 되는데 그때 고기를 사들고 가는 거야. 지금도 똑같죠?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제 뭐 정부 기관 어떤 선물을 할 때 가장 좋은 선물이 뭔가 하면 한우 갈비잖아요. 한우 갈비 아니면 한우 갈비살 이런 걸 딱 사다 줘. 또 한우가 아니면은 굴비도 사다 주고. 그래서 이제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고기를 가지고 청탁을 해요. 그래서 부패는 항상 고기와 연관되어 있어가지고 이제 고기 부자를 쓰는 겁니다. 이 고기 부자, 이제 부패할 부자에 고기가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일제시대 때는 이 청탁할 때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사바사바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바사바는 뭔가 하면은 원래 사바는 고등어입니다. 고등어인데, 전화가 잠깐 왔네요. 잠깐만요. 사바인데, 사바사바한다. 근데 이 사바는 원래 고등어입니다. 고등어인데, 사실, 고기 중에 제일 맛있는 고기가 뭐냐? 그러면 저는 고등어가 제일 맛있어요. 뭐, 굴비가 비싸다고 하지만은 그 굴비는 저는 맛을 전혀 못 느낍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그 굴비는 기름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고등어는 기름이 많거든요. 고기는 기름이 많아야 맛이 있거든, 그죠? 그래서, 저는 고기 중에 고등어가 최고로 맛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일제시대, 일제통치 시대에서도 고등어가 최고의 고기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괴물고기죠. 해가지고 이제 관리한테 청탁하러 갈 때는 고등어 한 손을 가져가요. 고등어 한 손은 두 마리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사바가 뭐 사바입니다. 그래서 그 공무원한테 고등어 한 손 주면서 이거 좀 부탁합니다. 그러면은 그 공무원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준다. 그래서 사바사바가 부정 청탁의 의미로 사용이 됐던 것이고요. 또 하나의 이론은 사바가 불교의 사바세계에서 나왔다. 그래서 사바는 바로 청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부정부패인데요. 원래 이제 영국의 액등정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권력의 대부분은 부패한다. 부패한다. 그리고 이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요. 근데 중국의 부패는 뭐와 연관되어 있는가 하면요. 권력과 연관되어 있어요. 권력. 볼까요? 어, 중국의 모든 권력은 공산당에 있습니다. 공산당의 당원이요. 8,800만 명인데 사실은 1억 명 정도 된다라고 봐요. 그중에 대표대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이 약 2,200명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국회의원 2,000명 중에 가장 엘리트를 뽑는데 이게 중앙위원이요. 중앙위원이 205명이고 후보위원이 171명이 됩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엘리트 정치를 한다 그러거든요. 그 엘리트가 어디에 해당되는가 하면은 중앙위원하고 후보위원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중국의 최고의 엘리트들이 다 있습니다. 여기에 중앙위원 중에 25명 정치국 위원을 뽑고요. 이 25명 중에 7명을 뽑고 이 정치국 상무위원이 되고요. 이 정치국 상무위원 중에 서열 1위가 총서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치국 7명하고 정치국 위원들, 특히 정치국 7명은 정부의 모반 행위를 하지 않는 한 사법 처리를 받지 않습니다. 어떤 부정부패를 하더라도
정치국 상무위원들은 처벌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가장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또 모든 권력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가 하면요.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액등경이 얘기했죠. 절대적인 권력은 절대로 부패한다요. 그래서 정치국 상무위원이 되면은 절대로 부패해버려. 그래서 정치국 상무위원들 나중에 다시 나오겠지만은 부패했을 때 정확히 조사하면은 대체로 얼마 이상이 되는가 하면요. 부패 금액이 10조 원 이상 정도가 돼요. 그 다음에 정치국 상무위원, 정치국 위원 25명, 정치국 위원 25명도 부정부패를 저지더라도 권력투쟁에서 이기면 절대로 조사받지 않습니다. 권력투쟁에서 지면은 조사를 받게 돼요. 그 다음에 중앙위원하고 후보위원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한테도 다 특권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대표위원 2200명, 이 사람들 국회의원이잖아, 그죠?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이 다 봐라 그러면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이 건에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회의원뿐만 아니고 시의원, 도의원도 이 건에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여기 중국의 국회의원은 더 심하죠. 더 심해서 부정부패에 많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부정부패의 몸통은요, 대표위원부터 총서기까지 이게 부패의 몸통이 되는 겁니다. 전화가 오네요. 예,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이 부패의 몸통은 바로 중국 공산당의 권력층이 돼요. 왜요? 이 사람들한테 권력이 집중되어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중국의 공산당 고위 관료, 그다음에 원로들의 후손들을 태자당이라고 해요. 태자당이라고 하는데 이 태자당은 공산주의 원로거든요. 원로고 그 태자당 중에서도 더 엘리트, 이걸 홍을다이라고 얘기를 해요. 홍을다이 중에서도 가장 엘리트 8대 원로의 자손들. 이 자손들한테는 어마어마한 특권이 많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특권보다도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혜가 많이 주어지게 돼요. 특히 여기에 이제 8대 원로 중에 천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천윈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현재 중국의 강사는 우리 공산당 원로들이 만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공산당 원로의 후손들이 이 나라를 지켜야 되고 이어가야 된다. 이어가면서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뭔가 하면 이 말을 근거로 해가지고 뭐가 만들어지는가 하면요. 태자당이 만들어지고 태자당 중에서도 엘리트 홍을다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굉장한 특권이 주어지게 돼요. 어떤 특권요? 공산당의 고위 간부가 되는 특권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부정부패의 가장 근원이 어디 있는가 하면요. 태자당하고 홍을다이에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상하이방도 마찬가지죠. 이 상하이방의 경우에도 상하이방은 상하이의 촌놈인 장쩌민이 북경으로 오면서 중앙 정치를 해야 되는데 자기의 직속 부하들이 없으니까 상하이에 있던 사람들을 전부 다 데리고 와가지고 패거리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패거리를 만드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굉장한 권력이 주어지고 또 이 패거리를 유지하려면은 통치 자금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부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부정이 구조적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홍을다이 중에 8대 원로가 있어요. 홍을다이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8대 원로죠. 이 8대 원로는 누군가 하면은 8대 원로는요. 덩샤오핑이 마오쩌둥이 죽고 난 2년 후부터 모든 통치를 합니다. 통치할 때
이 덩샤오핑은 총서기가 아니에요. 총서기가 아니면서 중국 정치를 좌지우지하는데 그렇게 하는 방법이 뭔가 하면요. 원로 고문회의를 만들어요. 여기에 8명이 들어갑니다. 덩샤오핑을 비롯해서 아까 천인이라든가 왕전, 리센넨, 보이보 이렇게 해서 전부 8명이 들어가는데 이걸 8대 원로라고 해요. 이 8대 원로가 공산당 최고위 중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 8대 원로 중에서 3명이 누군가 하면 여기에 허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허핑은 누군가 하면 덩샤오핑의 사위입니다. 사위. 그 다음에 여기 천광이 있는데 천광은 천윈의 후손이요. 후손. 그 다음에 왕진이 있는데 왕진은 왕전의 후손이요. 세 사람이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느냐? 1조 6천 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1조 6천 달러라 그러면요. 어마어마한 돈이요. 어마어마한 돈. 미국이 코로나19를 해결하기 위해서 뿌린 돈이 얼마인가 하면요. 약 3조 달러입니다. 3조 달러의 거의 한 반 정도가 자손 3명이 다 가지고 있어요. 또 이 8대 원로의 국영기업 CEO가 26명입니다. 그 다음 국영기업 임원이 43명, 여객기업 18명. 그러니까 이 8대 원로의 후손들이 중요 기업체에 다 있게 되는 거죠. 또 이 후손들의 50%는 해외에 거주해요. 대부분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고 시민권 보유도 2장 이상은 74%나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국의 8대 원로가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나머지 홍월다이나 그 다음에 태자당의 후손들, 태자당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혜택을 가지고 있겠어요. 그 다음에 또 태자당 말고 요새는 또 공주당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공주당인데 이거는 뭔가 하면 공산당 원로들, 공산당 간부들의 딸들을 특별히 이제 물론 이제 그 공식적인 명칭은 아니죠. 공주당이라는 걸 이제 있는데 고위층들의 딸들이요.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이 사람들은 이제 대규모 집회 같은 건 안 해요. 소규모로 비밀 집회를 하면서 정보를 공유하고 그리고 정보 공유에 의해서 돈을 모으고 이렇게 하는 게 공주당인데 실제 태자당보다도 더 실속이 있다라고 이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공주당의 사람들 보면 뭐 시민조도 있고 그다음에 예칭지 궁둥메이 뭐 그다음에 주엔라이 예밍스 원바오바오는 이제 원자바오의 이제 손녀죠. 어, 주엔라이는 주룽지 총리의 손녀이고 예밍스는 석권영이라고 하죠. 거기에 손녀가 됩니다. 등등등등 천샤오다는 천인의 손녀인데 이거는 완전히 그 유럽에 가가지고 사교계 여왕까지 할 정도이고 항상 이 천샤오단이 들고 있는 백이 에르메스 백인데 핸드백인데 이 에르메스 핸드백은요 보통 몇 천만 원 쓸까요? 그래서 별명이 미스 에르메스라고도 불립니다. 그러니까 이 공주당의 일인들은 굉장히 화려한 생활을 하고 돈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부패 근원이 어디서 왔느냐 하는 건데요. 이 부패 근원은 장쩌민 시대부터 만들어져요. 장쩌민 시대에 3개 대표론을 내세우면서 그 다음에 이 장쩌민 시대에 그 공유재산, 이 공산주의가 자본주의로 많이 바뀌어지거든요. 자본주의로 바뀌어지면서 자본주의로 바뀌어진다는 뭐예요? 사유재산이 생기고 기업체도 전에는 전부 다 나라가 다 운영이지만은 장점인부터는 개인 기업체들이 많이 생겨요. 개인 기업체들이 많이 생기면서 이게 정경유착을 합니다. 정경유착. 그래서 정경유착을 하니까 이제 개인 기업체 운영하면서 모든 인허가권은 정부 관료가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에 뇌물을 주고 허가를 얻어내요. 중국은 그 당시에
허가만 얻으면, 공장 짓는 허가만 얻으면 무조건 돈 벌어요. 아파트 짓는 허가만 얻으면 무조건 돈 벌어. 그러니까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공산당원한테 가가지고, 정부 관료한테 가가지고 뇌물을 주고 허가금만 얻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부패의 출발점은 장점인부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다음 또 하나가 뭔가 하면 정경유착 문제인데요. 아까 그 국회의원 전국 인민대표라 그랬죠, 그죠? 전국 인민대표가 2,280명, 2,200명 정도 되는데 이 중에 30%가 기업인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장점인의 3개 대표론을 얘기하면서 뭐를 받아들이는가 하면요. 자본가. 원래 공산주의에서는 자본가하고 노동가가 싸워서 노동자가 권력을 가지고 자본가를 억제하는 게 사회주의, 공산주의거든요. 그런데 장점인 시대가 딱 되면은 3개 대표론을 내세워가지고 이 자본가,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도 공산당 당문에 들어오도록 해요. 그러니까 공산당 당문에 들어오니까 이 전 인민대표 2,200명은 전부 다 공산당원이거든요. 이 공산당원의 30%가요, 기업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이 기업인이 국회의원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돈을, 기업을 해서 돈을 벌잖아. 그죠? 돈을 번 사람은 무조건 권력하고 가까이 가려 그래요. 그래서 판사, 검사, 특히 검사하고 친하려고 해가지고 검사한테 옛날에는 떡값도 많이 줬잖아요. 그죠? 그런 이유입니다. 또 하나는 권력과 친하려고 그러면 자기가 직접 국회의원이 되면 돼요. 그래서 기업인들이 국회의원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같이 말썽을 일으키잖아요. 뭐 이상직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예,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중국도 이 전 인민대표의 구성원의 30%가 기업인들이요. 기업인들이 들어왔으니까 자기 이권을 얼마나 챙기겠어요. 또 하나는 원래 이 공산주의 체제에서는 중앙정부 주도하에 모든 경제 개발 계획이 이루어지고 운영도 전부 다 중앙정부에 의해서 이루어졌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공사죠.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뭐 이런 한전 같은 거, 이 전부 다 주택공사, 이 공사인데 이게 전부 다 정부 주도거든요. 정부 주도입니다. 이 당시 중국의 그 장점이 이전에는 전부 다 국가가 주도했어요. 공사 형태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효율적이고 안 되거든요. 안 되니까 이걸 지방정부로 이관을 시켜버려요. 지방정부를 이관시키면서 지방정부가 주체가 되는데 문제는 여기에 지방정부 관료도 사실 부패했거든요. 부패했으니까 이 부패한 사람이 기업 운영하면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걸 민영화시켜요. 민영화시키게 되는데 이 민영화시키게 되면서 예를 들면은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공사 형태가 비슷했죠.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근데 나중에 민영화 시켰어요. 민영화 시키니까 이게 주인은 없어. 주인은 없는데 민영화 시키니까 정부 관료가 마음대로 돈을 빼먹을 수 있는 체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포스코 같은 경우에 이 포항에 있는 모 국회의원이 권력이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많으면은 다른 지역 가서 다른 지역의 기업체에 돈 빼먹어야지 자기 고향에 있는 기업체 포스코에 돈을 빼먹어가지고 포스코가 굉장히 어려운 지경이 된 경우도 있었어요. 이렇게 정부 관료들이 민영화 혹은 공사 같은 업체의 낙하산으로 내려와서 온갖 부정부패를 다 저지르게 돼요. 또 하나 사기업체의 경우에도 인허가가 정부 주도하에 있으니까 인허가 따는데 뭘 이용하는가 하면요. 관시 문화라는 걸 이용을 해요.
그래서 중국에는 관시 문화 때문에 굉장히 부정부패가 만연돼 있다라 그러거든요. 근데 사실 관시 문화가 뭔가 하는 걸 보겠습니다. 관시의 구체적인 사례인데요. 이제 A라는 기업가가 있어요. 기업가가 있는데 부정부패를 해가지고 세금을 안 냈어. 그에게 세금을 안 내니까 정부가 조사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예를 들면은 100억의 세금을 때렸어요. 100억의 세금을 때리니까 이거 세금 좀 안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B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A의 동창생이야. 근데 B한테 부탁해요. 야, 내 지금 이게 100억 세금 맡게 됐는데 네가 좀 해결해봐. 그럼 B는 어디로 가면요? B는 자기의 장인한테 찾아가요. 자기의 장인한테 찾아가가지고 내 아주 친한 친구가 이 세금 100억을 두드려 맞게 됐습니다.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C가 어디로 가는가 하면 세무서에 가요. 세무서 가는데 마침 세무서에 옛날에 자기 군대에서 부하였던 사람이 여기에 세무공무원이야. 세무공무원이니까 이 B의 장인이 C가 요 자기 옛날 부하한테 찾아가가지고 야, 내가 지금 내한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세금 100억 내게 생겼다. 네가 좀 해결해줘. 그러면 이 D는 이 중국의 관시 문화의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요. 이런 관계 있잖아요. 여기 시장에서 상하 간의 관계가 있는데 여기에 C의 체면을 꺾으면 큰일 나요. 그래서 요 D의 부하였던 D 공무원, 세무공무원 D는 C의 체면을 반드시 살려줘야 됩니다. C의 체면을 살려주기 위해서 여기 A의 세금 100억 중에 90억은 면제, 대폭 감면, 10억만 내라 라고 이 얘기를 하도록 자기 부하들한테 얘기해서 그렇게 탁 만들었어요. 탁 만드는데 이 관계가 뭔가 하면요. 관시 관계라 그래요. 그럼 이제 다 됐죠. 100억 낼 게 10억만 냈잖아. 그죠? 냈는데 문제는 요 A 기업체는 지금 누구한테 누구에 의해서 세금 혜택 받았는가 하면 직접적으로는 D라는 공무원이요. D라는 공무원인데 요 사람은 B를 통해 가지고 혹은 C를 통해 가지고 B한테 이제 C를 어려면 B한테 야야 지금 세금 혜택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요거 사례금으로 좀 전달해 주라. 그러면 B는 다 C한테 가요. C는 다시 D한테 가가지고 야 이거 이 사업가 이 사람이 고맙다고 인사차 예, 니한테 돈을 뭐 몇십억 주겠지 주더라 이렇게 됐죠 그죠? 그리고 난 뒤에 또 A는 B하고 C 때문에 세금 혜택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B하고 C를 좋은데 이제 가가지고 후한 대접을 해주고 뭐 사례금으로 줄 수도 있어요. 여기에 이런 전체 관계를 관시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관시라고 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연고죠. 연고. 그래서 연고는 뭔가 하면요. A, B, C만의 관계가 연고입니다. A, B, C만의 관계는 연고되어서 인척이라든가 학연이라든가 지연이라든가 요런 관계로 해서 찾아가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의 관시는 하나가 더 붙어 있어요. 여기에 상하관계, 옛날에 상하관계, 정으로 맺어졌던 이 상하관계를 계속 끈끈하게 유지해 주는 게 관시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A, B, C 이 관계를 친인관시라 그래요. 친인관시. C와 D를 숙인관시라 그럽니다. 숙인관시, 이 숙인관시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A와 D의 관계, 여기 사업가하고 공무원 관계는 사업관시라고 이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나라가 만약에 중국 가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면은 B와 C가 없어요. 그럼 맞바로 공무원하고 사업관시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사업관시를 이루어지게 되면은 뇌물이 돼요. 근데 실제 중국에서는 바로 연결은 안 하고 이런 관시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런 관시로 연결이 되는데 이때 뇌물이 오고 가면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인데 뇌물이 오고 가지 않을 시에는 여기 A, B, C의 관계, 요 관계, 관시의 관계는요 굉장히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도 지금 C에 가가지고 무슨 돈을 좀 타내려 그래요. 일을 문화원 운영하려 그러는데 C에 보조금이 필요해. 보조금 필요한데 우리가 가서 아무리 얘기해도 안 먹혀 들어가요. 안 먹혀 들어가는데 마침 우리 형님이 시의 문화과장이야. 문화과장. 문화과장인데 형님한테 찾아가지고 이런 사항으로 내가 지금 문화사 팔라 그러는데 돈 좀 주세요. 그러면은 쉽게 들어줘요. 불법이 아닌 불법을 저지르는 건 아니에요. 돈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쉽게 들어줘.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이 여기에 행정 절차를 다 밟으려 그러면요 어마어마하게 어렵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어려운데 이 공무원 같은 경우는 모든 절차를 밟아 와랍니다. 그런데 잘 아는 내가 가면은 모든 절차가 법의 규정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든 절차가 생략되고 일 처리가 돼요. 그러니까 이 법을 어기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뇌물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일은 빨리 처리돼. 이게 뭔가 하면요. 연고입니다. 연고. 연고인데 이 연고는 항상 인척관계라든가 학연, 지연 이런 관계에서만 형성되기 때문에 폐쇄적이요. 폐쇄적. 그런데 여기에 숙인관시가 들어가면 개방적이요. 항상 사람들끼리 이런 관계를 맺어요. 이런 관계는 그냥 1, 2년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숙인관시는 10년, 20년 동안 관계를 맺게 되면 정으로 관계가 맺어지게 되고 정으로 관계가 맺어지게 되면은 부탁을 하게 되면은 체면을 봐주고 들어주게 되는 관계. 여기 바로 관시의 근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국은 관시 때문에 나라 망한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우리나라는 연고가 있잖아요. 연고가 관시보다 더 나쁜 거 이게. 그래서 이 중국의 관시는 반드시 부정적으로 볼 일만 아닌데 문제는 여기에 기업가와 공무원 간의 관계, 이 관계만 이루어지면 뇌물이 왔다 돼버리니까 이게 이제 부정부패가 되는 거죠. 일단 관시 관계는 이런 관계인데 문제는 이 관시가 뇌물이 왔다 갔다 해버리니까 부정부패의 온상이 돼버린 거예요. 넘어갈게요. 자, 그럼 중국의 이제 부정부패를 다시 한번 볼게요. 중국 지도층의 부정부패가 얼마나 되느냐. 전에 한번 얘기했었죠. 고위층의 부정부패 내역을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천량위, 이 천량위는 상하이방의 황태자라고 했어요. 이 사람이 2000년도 초에 부정부패에 의해서 낙마하게 되고 감옥 징역 18년 동안 사는데 부정부패 액수가 5조 원, 5조 원입니다. 그 다음에 구진산, 전문 시간에 얘기했죠. 구진산은 별 2개, 중국의 중자인데 이 중자인데 얼마나 많은 뇌물을 받아 처먹었느냐? 5조 4천억 원. 이게 중장이요. 별 2개짜리요. 그 다음에 보시라이 부정축제 7조 원. 7조 원이요. 근데 사실은 천량위까지는 돈을 해외에 빼돌리지 않았습니다. 2000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부정부패 해가지고 부정축제하면은 돈이 중국에 있었어요. 그런데 2010년 이후가 되면요, 이 돈이 외국으로 빠져나가요. 보시라이만 해도 이게 2011년, 12년 때 사건이 터졌잖아요. 이 사람은 이미 영국으로 돈을 많이 빼들였어요. 엄청나게 많이 빼들였습니다. 그 다음에 링지화입니다. 링지화의 부정부패액은 14조 6천억 원. 이게 상무위원급 되면은 벌써 10조가 넘어가요. 넘어가는데 이 링지화 사건도 2012년에 터지거든요. 이때도 이미 해외로 돈이 많이 빼돌려져요. 해외로 얼마나 빼돌려졌느냐? 약 5조 원, 5조 원 빼돌려진 거예요. 근데 부정부패를 하더라도
중국 안에 있으면은 다행입니다. 만약에 이 중국 바깥으로 빠져나가면은 이거는 중국 돈이 아니요. 영국으로 빠져나가면 영국 돈이 된단 말이에요. 잘못하면은. 그러니까 역적 중에 역적이 돈을 해외로 빼돌리는 거예요. 중국의 고위 관료층은 2010년 이후에는요, 돈을 해외로 무지무지하게 많이 빼돌려. 예. 그 다음에 시차이 허우입니다. 시차이 허우인데 이 시차이 허우는 부진산 아까 5조 4천억 원의 뇌물을 부정축제한 부진산의 상관이고 중앙군사위 부주석으로 군대에서는 최고위직이었어요. 이거 부진산보다가 부정부패가 엄청나게 더 커요. 얼마나 부정부패를 했느냐? 이 시차이후의 그 지하실에는 한 600평 정도 지하실이 있어요. 거기에 위안화, 미국 달러, 유로화 등이 엄청나게 쌓여 있습니다. 쌓여 있는데 하도 많아가지고 돈을 실 수가 없어. 실 수가 없어 무게를 팔았는데 1톤이요. 1톤이면 얼마나 많은 무게냐 하면은 우리 그 1톤 같으면 종이니까 종이는 이게 한 4톤 차 아니면 8톤 차에 돈을 가득 실어야 1톤이 돼요. 그만큼 어, 지하실에 있는 돈만 하더라도 이렇게 많았어요. 이렇게 돈만. 그 다음에 올동품서와 그림이 집안 곳곳에 있었고 옥도 엄청나게 많았고 그래서 이런 보물을 옮기는데 군대용 트럭이 10대를 동원했어요. 10대를 동원하고 그 다음에 보물 목록을 정리하는 데만 10일이 걸렸어요. 근데 이 시차이후가 평소에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요. 시차이후는 스스로 자기가 최고로 청렴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기자가 이제 시차이후한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현재 군의 정신무장이 상당히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시사유가 뭐라고 하면 그렇다. 내가 스스로 말과 행동으로 모범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모범을 보이고 정부의 많은 간부들을 교육하고 있어서 전부 다 모두 우리의 군대는 청렴하다. 그래서 청렴한 군대가 전투에 승리하는 법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내 최대 결점은 청렴하다는 것이다 라고 대답할 정도. 그러니까 이 중국의 고위층들을 보면은 되게 이 정도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윤캉. 이 저윤캉은 최고위층 중앙 상무위원 7명 중에 이제 저윤캉 때는 9명이었어요. 9명 중에 한 명인데 이 사람이 부정부패액이 얼마인가 하면요. 16조. 그러니까 상무위원급 되면은 부정부패가 10조가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치산이 딱 들어서가지고 시차후 감옥에 무기징역 중에 병으로 죽어요. 암으로 죽습니다. 그 다음에 저윤캉 무기징역, 보시라이 무기징역, 링저 무기징역, 그 다음에 기타 등등 많은 사람들이 징역살이 이렇게 시켰죠. 네. 인민해방군 문제입니다. 인민해방군인데요. 액등경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 절대적인 권력은 절대로 부패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가 하면은 우리 조직에서도요, 카리스마 있는 그 지휘관, 카리스마 있는 리더의 경우는 반드시 부패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런 권위적인 지도자는 밑에 직원들의 반발을 허용을 안 해요.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은 무조건 지시를 따라야 됩니다. 따라야 되니까 자기 말하면은 다 들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휘관, 지도자들은 자기 부하들한테 부정부패를 시켜도 부정부패는 꼼짝 못하고 따르게 돼 있어요. 근데 이 가장 지시를 잘 따르는 조직이 군대 조직이거든요. 군대 조직이니까 군대 상관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군대 조직은 절대적으로 부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직이요. 왜요? 명령을 따라야 되니까. 우리나라에도 방위산업 부정부패가 많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도 부패가요. 제일 심한 데가 군대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요? 상관의 지시를 100% 따라야 되니까. 상관 말대로 해야 되니까. 상관이 부정부패를 저지를 하면은 밑에 부하 직원은 따를 수밖에 없는 조직 구조예요, 이게. 그래서 군대는 항상 부정부패를 가장 많이 하는 데가 군대입니다. 그래서 인민해방군, 중국도 똑같아요. 인민해방군도 엄청난 그 부정부패가 있는데 문제는 인민해방군 안에 기업체가 다 있어요. 기업체가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 부정부패가 너무 심하니까 중국 중앙정부에서 인민해방군 소속되어 있는 기업체들을 전부 다 민영화시켜 나가고 있어요. 지금은. 왜요? 너무 심해가지고. 이 부정부패가 얼마나 심한가 볼까요? 이제 사천성 군수창고에 전차 장갑차가 1800대가 있었어요. 1800대를 이걸 해체해버려. 해체해가지고 부품별로 팔아먹어요. 예, 장갑차의 모터 하나가 16만 원에 팔아먹어. 몇백만 원 될 걸 이렇게 팔아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철강 부품들은 제철회사에 팔아먹어. 이것뿐 아니에요. 섬수성 군수창고에 있는 미그 15기 전투기 385대, 385대 중에 24대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분해해가지고 부품대로 다 팔아먹어버려. 돈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호남성 군수창고에 있는 총기류 27만 정, 이거요? 전부 다 야합해서 무기 전매, 팔아먹어, 분해해가지고. 이렇게 군부대가 굉장히 심각한 부정부패를 안고 있는 게 인민해방군입니다. 지금 저 생각에 만약에 이렇다면 해방군 전쟁을 제대로 할 수 있으려나. 옛날에 장제스의 국민당 그 군대처럼 그런 상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부패 전쟁 결과입니다. 부패 전쟁 결과에서 물론 많은 사람들이 처벌됐어요. 한 41만 명이 처벌됐습니다. 2016년 한 해만. 근데 문제는 여기 고위 간부, 성부장급 간부 76명이 처벌됐는데 정치국원이나 상무위원, 고위 관료는 하나도 처벌된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처벌할, 시진핑이 얘기할 때 호랑이든 18이든 다 때려잡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걸 결과를 놓고 보면은 전부 다 허리만 잡았지 호랑이는 안 잡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그 다음에 이러다 보니까 이 왕치산에 이루어진 부패와의 전쟁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중국은 항상 권력 싸움을 하거든요. 권력 투쟁을 해요. 왜그런가 하면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진영에서는 투표로 모든 걸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중국 공산당은 공산당 내부에서 투표를 하기는 하지만은 이게 다 정해진 각본에 의해서 투표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리고 각본을 짜기 위해서는 서열, 그러니까 공산당의 서열을 매기기 위해서는 암투 투쟁을 엄청나게 해요. 이 권력 투쟁을 엄청나게 하는데 권력 투쟁에 실패한 사람, 실패하고 감정을 상하게 하고 그 다음에 암살 기도도 하고 이러면은 처벌받아요. 처벌. 그래서 권력 투쟁에서 진 사람만 처벌받는다. 진 사람만 뭐요? 부패 분자가 되고 권력의 남용자가 되는 거예요. 그 한 예로 천량이 상하이방의 황태자 천량이 이거 후진타오하고 원자바오의 그 원한을 써가지고 실각, 전시통 똑같아요. 보시라이 똑같습니다. 기타 등등 저윤캉, 시차이허우 기타 등등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사람들이 권력투쟁 과정에서 지면서 전부 다 부정부패가 알려지고 감옥 가게 되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부정부패의
중국과 전쟁을 시진핑이 하면서 뭐라 했는가 하면 파리부터 호랑이까지 모두 때려잡겠다라 해서 왕치산에 의해서 부정부패가 막 파헤쳐지니까 장점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반부패 행보가 지나치게 빠르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후진타오,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않은 것 같은 후진타오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후임자가 반부패 운동을 과도하게 확대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내막은 뭔가 하면 장점이나 후진타오의 측근은 건드리지 마라. 측근과 가족은 건드리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만약에 건드리면은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가만히 있지 않아가지고 장쩌민이나 후진타오가 이 시진핑 측에 부정부패를 터뜨려요. 터뜨리는데 이게 이제 언론에 나섰죠. 중국 지도층이 4,200조 원을 유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4,200조 원이라는 게 돈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 거냐. 이게 4조 달러가 돼요. 4조 달러. 4조 달러면은 엄청난 돈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1년 예산이 500조 원 되나? 500조 원 되면은 4천조면 8배요. 우리나라 예산의 8배입니다. 이게 중국 지도층이 해외로 유출한 거예요. 사실 4천조면은 달러로 치면 4조 달러인데 지금 중국이 미국하고 무역해서 무역 흑자가 얼마인가 하면 4조 달러였어요. 4조 달러 이게 무역 흑자가 몽땅 외국 같다. 그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정축제 가지고 중국에 남아있으면은 그래도 괜찮은데 해외로 빼돌리면 이건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근데 문제는 어떻게 빼돌리냐는 거예요. 어떻게 빼돌리는가 하면은 이 역외탈세라는 게 이제 시진핑 등 4천조 역외탈세인데 역외탈세가 뭔가 하면요. 맞네? 역외탈세는 뭔가 하면은 이 해외의 페이퍼 컴퍼니 종이회사 하나 만들어요. 종이회사 하나 만들어가지고 수출합니다. 수출하면 무역대금이 중국으로 안 들어오고 종이회사로 들어가요. 종이회사 페이퍼 컴퍼니로 들어가서 이 페이퍼 컴퍼니에서 자금 세탁을 해서 여기에 중국의 고위층으로 돈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한 돈이 4천조 원이에요. 4천조 원. 그러니까 이 4천조 원이 빠져나갔다는 걸 누가 얘기했느냐? 아마도 장점인 계열에서 얘기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 한 예가 있는데 그 한 예가 뭔가 하면 고원구이가 폭로한 사건이 있어요. 이 고원구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중학교를 졸업해가지고 부동산 사업을 해요. 중국은 돈 벌려면 무조건 부동산 사업을 해야 돼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이 중국에는 그 고위 상무위원을 만들라 그러면은요, 항상 대상자를 하방 쫓아내야 돼. 지방으로. 지방의 22개 성의 서기나 상하이시나 충칭시의 서기로 쫓아내려 보냅니다. 쫓아내려 보내서 거기에 이, 그, 굉장히 큰 성과를 얻으면은 중앙정부로 불러들여요. 그래서 항상 2개 내지 3개의 성의 서기를 해야 돼. 근데 성의 서기로 갔어요. 갔으면 성과가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과라는 게 뭔가 하면 그 성에, 그 지방에 경제 성장을 해야 돼요. 경제 성장을 하려 그러면은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은 어떻게 마련하는가 하면은 중국의 모든 토지는 나라 겁니다. 이 나라 토지를 기업하는 사람들한테 혹은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팔아먹어요. 팔아먹어서 그 돈을 가지고 그 지방정부의 세원의 세금의 반 정도가 땅을 판 돈이요. 그 돈으로 공장 짓고 뭐 짓고 해서 경제 성장을 팍 올리면 돼. 중국의 경제 성장은요,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경제 성장을 왕창 땅 많이 팔아먹고 왕창 올리면은, 니 잘하네 해서 중앙정부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중국, 우리나라는 땅값 올라가는 걸 정부가 막 억제하는데 중국은 아니요. 중국은 정부 자체, 지방정부 자체가 막 땅값 막 올리려고 해. 신도시 막 지어가지고 땅값 막 올려. 그래야 땅을 비싸게 팔아먹고 그 세금으로 경제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 땅을 팔아먹는 과정에서 엄청난 부정부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원구이라는 사람이 그걸 이용했어요. 이용할 때 거기에 하나의 고급 공무원이 끼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마젠이라는 사람인데 마젠은 정보기관의 부장이에요. 정보기관 장이지. 장인데 이 사람한테 뇌물을 주고 이권을 따내요. 이권을 따내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벌었는데 이게 링지와 스캔들이 터졌죠. 2012년에. 링지와 스캔들이 터지면서 이 분야를 이 사람들까지 조사하게 돼요. 그래서 거원구이가 여기 있다가 큰일 나겠다. 그래서 2013년에 미국으로 도망을 가버려요. 미국으로 이제 도망가고 난 뒤에 근데 이 사건은 다 알았어요. 사건을 다 알아가지고 이 사건이 누구하고 연관되어 있느냐 정칭홍, 장재민 같이 이렇게 연관되어 있다는 거요. 이 연관되어 있는 걸 차이신이라는 중국의 주간지가 있어요. 차이신이라는 이 주간지에서 이 주간지는 뭐 하는가 하면은 이 시진핑 정권에서 왕치산에 의해서 이제 부패와의 전쟁을 하잖아요. 그죠? 그럼 부패와 전쟁한 그 내막을 차이신에서 다 발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정부패가 어떻게,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풍향계가 이 주간지인 차이신만 보면 돼. 그래서 차이신에서 거원구이의 부정부패를 낱낱이 파헤쳤어요. 낱낱이 파헤치니까 거원구이가 가만 안 있잖아요. 거원구이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현재 정부의 부정부패를 폭로를 해요. 폭로 중에 무슨 폭로를 하는가 하면 왕치산이 부정부패를 처리하는 중앙기율이 석이잖아. 그죠? 왕치산의 부패를 폭로를 하는 겁니다. 왕치산 부패를. 그 다음에 다른 고위 관료의 부패를 폭로를 해요. 그러니까 시진핑으로 이쪽으로 봐서는 골치가 되게 아픈 거 이게. 만약 계속 이 장점인 계열에서 이 시진핑 쪽의 부정부패 다 안단 말이야, 이걸. 다 아는 걸 자꾸 폭로하면은 여기도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왕치산의 부정부패가 어떤 부정부패를 폭로하는가 하면요. 이 왕치산하고 내연관계에 있는 게 누군가 하면 판빙빙이라는 배우요. 잘생겼죠? 판빙빙이라는 배우인데 내연관계에 있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이 판빙빙이 돈을 뜯는가 하면은 이제 판빙빙이 사업하는 사람이 판빙빙한테 찾아와요. 판빙빙한테 찾아오게 되면은 그래서 은행에 대출 좀 부탁합니다. 그래요. 대출 얼마나 이제 1,000억을 대출 내주세요. 근데 중국은요 대출 이자가 그 예금 이자보다 더 싸요. 그렇게 만들어놨어. 대출만 받으면 무조건 돈 벌어요. 무조건 돈 버니까 이제 판빙빙이 누구한테 부탁하는가 하면 자기의 불륜 관계에 있는 왕치산한테 부탁을 해요. 왕치산한테 부탁해가지고 1,000억을 대출을 딱 받았습니다. 1,000억 대출 딱 받으면은 그 중에 20%가 커미션이야. 그러니까 1,000억 중에 200억이 누구한테로 들어가는가 하면요. 판빙빙한테로 들어가요. 그래서 판빙빙이 그 대출 커미션으로 얼마를 받았느냐? 1,200억 원을 받았어요. 1,200억 원을 받았는데 여기에 판빙빙하고 왕치산이 내연관계 있으니까 불륜관계인데 이 불륜관계를 누군가가 동영상으로 찍었다는 거예요. 네, 동영상으로 찍었고 그 다음에 이 불륜관계하고 그 다음에 이 판빙빙의 그 돈관계 왕치산의 돈관계를 누가 폭로했는가 하면 거원구이가 폭로를 한 거예요. 폭로하면서 이 동영상은 사실은 불륜관계 동영상은 나타나진 않았어요. 근데 거원구이가 뭐라는가 하면 나는 그 동영상을 봤다는 거예요. 봤다. 예. 근데 이 왕치산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그 정부 실세인가 하면은 마윈 아시죠? 마윈인데
이 마윈, 전번에, 그, 작년이죠. 작년 2020년에 왕岐산 앞에서 중국의 금융정책이 문제 많다. 해가지고, 이 마윈이 불려가가지고 혼나고, 그 다음에 벌금도 3조 벌금 물고, 그 다음에 거기에 상장하면 엄청나게 돈 버는 거 취소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 내막을 듣다 보면은, 이게 판빙빙이 나중에 실종되거든요. 실종되는데, 왕치산과 관련돼 있다는 거, 이게. 예, 관련되는데, 판빙빙이 왜 실종되느냐, 왜 실종되는가 하면, 왕치산이 간 보니까 문제 커지잖아요. 커지니까, 커지니까, 판빙빙이 세금 문제가 걸려있다. 세금 문제. 이걸 미리 왕치산이 거는 거예요. 내하고 관계없다는 걸로. 그래서 판빙빙이 실종되고 난 뒤에 나중에 세금 내는데 얼마 내는가 하면요. 1,400억 세금 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정부 측 인사들에게도 엄청난 비리 부정부패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걸 하여간은 막아요. 그래서 이게 터지니까 중국 정부에서 이걸 터뜨리는 거원구이한테 온갖 제목을 다 씌웠어요. 19가지 제목을 씌워가지고 10조 원의 벌금을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거원구이가 부동산 투자에서 공식적으로는 2조 6천억 원의 이 재산이 있다 했는데 실제는요 10조 원도 더 되는 재산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물론 이게 거원구이는 미국에 도망가서 안 나타나지. 예. 그 다음에 고위층도 4조 원 여기 탈세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엮여져 있어요. 여기에. 여기 탈세 아까 얘기했고요. 여기 보면은 여기 탈세하는 사람들이 시진핑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근데 시진핑의 이게 누군가 하면 주석의 매형이 관련돼 있고 기타 등등 많은 사람들 중국의 고위층이 거의 다가 여기에 유출 이거 중국의 돈을 달러죠 달러 4조 달러 무역 흑자 났잖아요 그죠 이 달러를 전부 다 외국으로 다 유출시켜버린 거예요 이게 고위층이 다 연관돼 있다라 하는 겁니다. 재산 추정 실제 현재의 시진핑 원자와 덩샤오핑 등등 덩샤오핑은 이제 좀 다르지만은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가 그 재산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정부패 규모가 나오는데 생략하겠습니다. 다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 시진핑, 리잔수, 그 다음에 왕양 이런 사람들, 이 사람은 현재의 상무위원들이요. 현재 상무위원들도 엄청나게 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후진타오, 장가오리, 자청리는 전번의 상무위원들, 이 사람들 거의 다가 돈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원자보입니다. 이 중국인이 가장 좋아했던 지도자가 원자바오예요. 원자바오는 굉장히 서민적인 총리였고 태어날 때부터 엄청나게 가난하게 태어나가지고 가난한 사람의 심정을 잘 압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내세운 게 뭔가 하면요. 지기웅 수기자라 하는 게 있는데 웅은 여기 뭔가 하면 남자거든요. 남자의 본성을 알아서 이 남자 강한 사람이요. 강한 사람의 본성을 알아서 자아는 여잔데 약한 겁니다. 약한 사람을 지켜준다 이거였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정의롭냐 정의롭지 않느냐의 판단은 이 사람이 두 사람이 싸우는데 한 사람은 강하고 한 사람은 약해요. 약한 사람 편을 드느냐 강한 사람의 편을 드느냐를 보면은 이 사람이 정의롭냐 아니냐를 알 수 있어요. 만약 이 사람이 강한 사람의 편을 들면은 이 사람은 정의롭지 않아요. 약한 사람 편을 드는 사람이 이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처세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강한 사람을 편들면 안 돼요. 약한 사람을 항상 편들고 보호해주고 이렇게 해줘야만 그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이 돼요. 그래서 원자바오는 그렇게 했던 사람이야.
그리고 옷도 말이죠. 정말 한번 얘기했죠. 이게 언제 오신가 하면요. 2004년에, 2004년이고, 아니요. 이 2006년, 예, 2004년이고 아마 2010년 차요. 10년 전에 입었던 잠바하고 그 11년, 10년 후에 입었던 잠바가 똑같았어요. 이 정도로 원자바오는 굉장히 검소한 사람이었습니다. 검소한 사람인데 이게 뉴욕타임즈의 원자바오의 부정축제가 3조 원이라고 기고됐어요. 그래서 이 기고한 이 기자는 상까지 탔어. 잘했다고. 이건 정확한 거죠. 정확했는데 이렇게 청렴하고 중국인한테 굉장히 친숙한 원자버마저도 3조 원의 부정축제를 했다는 거예요. 부정축제를 했는데 이게 사실은 누구한테서 나왔는가 하면요. 후진타오의 신복 중에 신복이 누군가 하면 링쥐아입니다. 링쥐아. 이 링쥐아가 후진타오를 배반해서 보시라이로 쪽으로 들어가잖아요. 보시라이 쪽으로 들어가면서 공성전화, 그러니까 보시라이가 그 후진타오의 비밀 전화도 도청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원자바오를 비롯한 중국의 고위층의 부정축제도 일부를 흘려요. 흘려서 장찌민 쪽으로 들어가고, 거기서 나온 게 뭔가 하면 원자바오 부정축제 3조 원. 이게 뉴욕타임스에 기고되고 정확한 증거로 딱 나타난 거라.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요. 중국 정부의 대처는 뭔가 하면 뉴욕타임스 차단. 차단. 그 다음에 또 뭐라 얘기하는가 하면 근거 없이 중국 지도부에 대해서 흠집내게 하고 있다. 미국이. 그 다음에 원자방은 또 뭐라 하는가 하면 좋다. 내 자신의 재산 내역을 조사해 줄 걸 당 중앙에 요청한다. 만약에 비리 내용이 확인되면은 처벌 달갑게 받겠다. 이렇게 딱 얘기해요. 딱 얘기해. 근데 실제 중국 정부에서 조사했느냐? 조사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고 2013년에 무사히 은퇴하면서 선언을 해요. 나는 절대로 정치에 개입하지 않겠다. 은퇴하겠다. 은퇴해서 이 고향이 텐진인데 오로지 텐진에서만 살겠노라. 이렇게 해서 원자바오는 무사히 일이 끝났습니다. 또 한정 지금 그 장점 다른 반대쪽에서 재산 내역을 이제 터뜨렸는데 한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한정은 현재 상무위원 중에 맨 7위가 한정이고 이 한정이라는 사람이 홍콩을 관할하는 사람이에요. 홍콩을 관할하면서도 홍콩에 엄청난 아마도 돈이 있을 것이다라는 추정은 하는데 그걸 제외하고라도 이 한정의 해외 자산이 3조 6천억 원이라고 발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중국 고위층은 거의 다가 부정부패에 연관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정부의 부장 이상 관료의 74.5%, 그 다음에 이 미국 영주권도 시민권 보유한 사람들이 그 74.5%가 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보유하고 있어요. 손자, 손녀도 91%가 영주권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영주권 가지고 있고 거기에 왔다 갔다 하고 거기에 거주할 목적이라면 다 돈을 미국으로 빼돌릴 수가 아닙니까? 그죠? 빼돌린 상태요. 그런데 미국이 트럼프하고 시진핑이 갈등을 일으키면서 미국이 2020년에 뭐라는가 하면요. 공산당 가입자는 영주권과 이주를 금지한다. 그리고 현재 미국으로 와 있는 돈을 동결시키겠다. 미국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천조 원이 여기에 해외로 나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미국이 그 돈을 동결시켜 버리게 되면은 그쪽으로 빼돌린 사람들, 공산당 고위층은 뭐가 되겠어요? 이게 거지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예. 이제 좀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이런 중국은 2017년 왕치산의 2기가 시작되면서 시진핑의 2기가 시작되면서 왕치산은
물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물러나면서 아마 반부패 운동도 사실은 중단되었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된 이유가 부정부패를 가장 많이 저지른 장쩌민계가 주로 민감하게 반응해가지고 현재 시진핑 계열의 측근들, 시진핑 계열의 정부 관료들의 재산을 공개해버렸거든요. 사실 중국은 부정부패 최고 온상이 최고위층들이에요. 최고위층들인데 이 사람들은 거대한 이익 집단입니다. 서로 나눠먹기 해요. 예를 들면은 후진타워, 시진핑 이전에 총수였던 후진타워의 경우는 포털 계통, IT 업종 계통의 지분이 상당히 많아요. 원자바오는 보수 계통, 특히 원자바오 부인은 보수의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자칭린 부동산 계통, 저윤캉은 이 사람은 석유재벌이요. 석유 재벌로서 여기서 엄청나게 부정 축출했던 사람이고, 리펑은 전번에 전 총리했거든요. 후진타오 때 총리했는데 장쩌민 시대 때 아마 총리를 했었어요. 했는데 이 사람은 전력계통도 엄청난 이권 단체요. 여기에 이익을 꽉 잡고 있어. 그 다음에 천인계통은 금융계통, 그 이익 꽉 잡고 있고. 시진핑의 경우에는 이 히토류 경계에 이권을 잡고 있다는 거요. 그래서 이 중국의 최상위층은 전부 다 이권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익 집단이기 때문에 부정부패를 없애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예. 그다음 이제 중국 고유층에 이제 분류 문제가 있어요. 중국 고유층에 분류 문제가 있는데 이 분류는 중국 고유층은 거의 다가 분류 문제가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분류 문제 다 있는데 우리 정번에 얘기할 때 저윤캉 있었죠, 그죠? 저윤캉은 백개왕이다 그랬어요. 백개왕이라는 뜻은 뭔가 하면 닭 한 마리가 100마리의 암컷을 거느린다 그랬어요. 저윤캉이 백개왕이라는 얘기는 저윤캉의 애인이 100명이라는 얘기요. 100명인데 이 저윤캉의 애인들이 전부 다 어디 애인들인가 하면 중국 중앙TV, 그 CCTV죠, 그죠? 우리나라 같으면 KBS. KBS의 아나운서 거의 대부분이 저윤캉과 관련이 돼 있어. 그래서 CCTV에서 아나운서로 성공하려면은 저윤캉하고 불륜관계 되어야 이게 성공이 되는 거예요. 이제 저윤캉만 그러냐? 사실 지금 100명의 여자를 거느린 게 아니고 조세호가 사실은 400명의 여자를 거느렸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윤캉만 그런 게 아니고 중국의 고위층은 전부 다 똑같아요. 근데 이제 헨리 키신저가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요. 헨리 키신저는 최고의 권력은 최고의 체험제다.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은 여자들이 흥분해서 권력을 가진 사람한테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그냥 있으면 안 되고, 이 권력을 가진 사람은 항상 권력을 과시해야 돼요. 여자한테 권력을 과시하면서 작업을 걸어야 돼요. 그러면 여자는 무조건 이 권력자한테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키신저라는 사람 잘 아시나, 그죠? 외교부장이었죠. 외교부장인데,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던 사람이요. 닉슨 시대 때. 그래서 닉슨 시대 때인데, 이 닉슨이 키신저를 보고, 자는 정신 이상자다. 뭐 그 정도로까지 얘기해요. 왜냐면 이 키신저는 문어발이에요. 문어발. 자기 편한테도 소속되면서 상대방 반대편한테도 그냥 가서 붙어. 양다리 걸쳐. 양다리만 아니고 온갖 데 다 다리 걸쳐요. 다리 걸쳐 자기 이익이 되는 대로 다 움직이는 사람이 키신저입니다. 또 여자한테도 온갖 여자한테 다 다리 걸쳐. 왜요? 이 사람은 권력이 세게 가지고 있으니까 온갖 여자들이 다 키신저 좋아해. 그래서 키신저는 바람도
엄청나게 많이 피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는 뭐 거기가 거기요. 거기가 거기 다 똑같아. 비슷해. 전부 여자 좋아해요. 여자 좋아하는데 권력이 강하면 여자들이 다 붙으니까 여자 붙고 그다음 여자 붙으면은 그 권력자가 여자들 출세시켜주고 중앙 TV 앵커도 시켜주고 뭐도 시켜주고 다 해주니까 여자들이 권력자한테 안 붙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붙어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중국 사회는요 축천문화가 있어요. 이 중국은 부인이 하나인 사람이 드물어요, 옛날에는. 마오쩌둥 4번 결혼하고, 그 다음에 저우융캉 두세 번 결혼하고, 두세 번 다 결혼해요. 척도 다 거느리고 있었어. 그래서 이런 문화가 있었는데, 사회주의가 되면서, 사회주의는 재산 공유잖아요. 재산이 공유되면요, 대체로 성도 공유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석기시대 때는 동굴 속에서 여자 남자 같이 살았잖아요. 재산도 같이 공유했잖아요. 재산이 같이 공유하면은 여자 남자도 같이 공유하는 게 이게. 사회주의는 그런 체제이기 때문에 자본주의 체제보다는 성이 좀 난잡해요.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특히 또 남녀 평등이다. 또 하나는 이제 중국 사회에서는 이 고관들이 유명한 사람을 애인으로 두는 걸 마치 훈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도 때때로 남자들을 보면은 자기는 애인을 며칠 가지고 있다, 애인을 가지고 있다는 걸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국은 이걸 공공연하게 얘기를 해요. 내 애인이야. CCTV 앵커, 내 애인이야. 그럼 이게, 너 대단하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패 적발 관리의 95%가 다 애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네, 그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게 중앙정부 대신에 공무원이 정부 대신 일하는 게 아니고 여정부, 자기 애인도 정부를 하잖아요. 애인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하는데 그 내막이 여기에 나오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국의 부정부패하고 그 다음에 시진핑의 반부패운동, 부패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중국의 사상사 4가지 테마 중에 중국의 사상사 전개도 끝났고 그 다음에 중국의 두 번째 테마 중국의 공산화 과정도 끝났고 세 번째 테마 중국의 정치투쟁 권력 갈등도 끝났고요. 네 번째 테마가 중국 경제하고 미중 패권 전쟁인데 세 번째 테마는 오늘로 끝내고요. 22강 아닙니다. 아니고 다음 주 강의는 역시 그 시진핑이 현재 정권 잡고 있는데 시진핑의 대국 굴기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